변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혜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사고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는 직을 내던지면서도 자신의 집을 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녀의 1순위 꿈이 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하고 집을 지켜야 하며 재테크를 통해 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청와대 직위를 이용해 고액의 대출을 받아 상가를 사고 뒤에서 자신들의 이속만을 챙기는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는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실장의 아파트 앞에는 전철역이 생기고 그의 아파트 과천주공 6단지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재건축이 되죠. 국민들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로 개천에서 살면서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방배 3익 아파트 역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재건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은 자신이 강남에 살아보니 국민들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며 국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죠. 그래서 자유지성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유시장경제라고 말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직업과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루거나 재테크에서 성공해 시장을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과 행복, 안락한 삶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 자유지성은 신용화폐 시대에는 집을 사서 장기 보유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경제 원리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필연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면 집을 반드시 사야겠죠. 사실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화폐경제학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통화량의 증가가 집값을 올린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단지 금융교육이 부족해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어 개천의 임대주택에 살라는 이념주의자들의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경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재테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재테크 빈곤층에 대한 올바른 경제교육이 절실한 이유죠. 아이들과 같이 본다는 구독자님들이 많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융지식이 높으신 분들께는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성인 마을에 주택 10채가 있고 중앙은행이 1억 원을 찍어내 시중에 1억 원이 주거 목적으로 유통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한 채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산수 문제입니다. 1억을 10채로 나누면 되겠죠. 즉 집 한 채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1억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주택대출로 10억을 창조해 시중에 공급합니다. 어떻게 1억으로 10억을 만드냐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피고 일단 통화량과 자산의 가격에만 집중해 봅시다. 시중은행이 대출로 10억을 창조했으니 이제 시중 통화량은 총 10억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주택 한 채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산술적으로 주택 한 채의 값은 통화량 10억을 10채로 나누니 1억 원이 될 겁니다. 요약하면 통화량이 10배로 늘어나니 집값도 10배로 오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처음 공급했던 1억 원의 통화를 본원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이 대출로 창조한 통화를 신용통화라고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는 본원통화이며 이것이 진짜 돈이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대출로 만든 통화는 신용통화이며 이것은 쉽게 말해 가상의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신용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신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신용이란 부채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신용은 곧 부채의 다른 말이다. 따라서 경제의 세계에서 신용 1등급이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1등급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용이 부채와 같은 말이라면 신용화폐는 부채로 만들어진 화폐라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신용화폐는 진짜 화폐가 아니라 부채로 만든 가상의 화폐죠. 이 신용화폐는 우리의 스마트폰과 은행 웹사이트에서 숫자로 돌아다니는 화폐입니다. 그럼 진짜 화폐는 뭐라고 했죠?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 이것이 바로 진짜 화폐, 본원통화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개인과 거래하지 않고 시중은행 같은 금융기관과만 거래합니다. 개인은 한국은행에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진짜 화폐인 본원통화를 찍어내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며 그 화폐가 시중에서 돌도록 유통시키죠. 그럼 시중은행은 화폐를 어떻게 유통시킬까요?
바로 대출을 통해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진짜 화폐인 본원통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화폐를 신용, 즉 부채를 통해 창조합니다.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말입니다. 정리해봅시다. 한국은행은 진짜 돈, 즉 본원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과만 거래할 수 있으므로 시중은행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공급된 본원통화를 가지고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며 새로운 통화를 창조한다. 개인과 기업이 대출을 통해 받는 화폐는 부채다. 그리고 부채는 곧 신용이다. 신용은 부채다. 따라서 신용화폐란 부채를 통해 창조된 화폐다. 그리고 우리는 부채를 통해 창조된 화폐, 신용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앞선 지성인 마을에 의해서 시중은행은 신용창조를 통해 본원통화 1억 원 대비 10배의 통화인 총 10억의 통화가 유통되도록 했죠.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제 은행이 신용, 즉 부채를 창조해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최대한 단순화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개인과 거래하지 않고 시중은행과만 거래한다고 했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 진짜 통화인 본원통화 1억 원을 찍어서 A은행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A은행은 예금주들의 상시 출금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일정량의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 이윤을 남기죠. 은행이 예금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 은행에 들어온 돈 중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왜 필요할까요? 지급준비금이 없으면 은행에 인출 요구가 몰리는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지급할 돈이 없어 파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급준비금의 비율인 지급준비율은 법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일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공급된 1억 원 중 지급준비율 20%만큼의 금액인 2천만 원을 고객 출금을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8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출을 통한 신용창조 메커니즘을 시작해보죠. 중앙은행이 A은행에 본원통화 1억 원을 공급했고, A은행은 지급준비금 2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A은행에 우량 고객 라이트가 방문합니다. A은행은 지급준비금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을 고객 라이트에게 대출해주죠. 라이트는 대출받은 8천만 원을 B은행에 있는 아내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B은행은 송금받은 8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있죠. B은행은 8천만 원 중 지급준비율 20%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남은 6,400만 원을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 생활비가 필요한 고객 도봉이가 B은행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B은행은 6,400만 원을 도봉이에게 대출해주죠. 그런데 도봉이의 아내는 계좌를 C은행에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도봉이는 6,400만 원을 아내의 계좌가 있는 C은행으로 입금합니다. 그러면 C은행은 입금받은 6,400만 원을 받아 가지게 되죠. C은행 역시 보유한 6,400만 원 중 지급 준비율 20%에 해당하는 1,280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 5,120만 원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활비가 떨어진 C은행의 고객 대인이가 C은행을 찾아 대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C은행은 대인이에게 5,120만 원을 대출해주죠. 그리고 대인이는 생활비 계좌가 있는 D은행에 5,120만 원을 송금합니다. D은행은 5,120만 원을 받았죠.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D은행 역시 입금된 5,120만 원 중 지급준비율 20%에 해당하는 1,024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 4,096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은행의 우량 고객인 광수가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는군요. 그래서 D은행은 광수에게 4,096만 원을 대출해주고 광수는 4,096만 원을 자신의 비자금 계좌가 있는 E은행에 입금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쓰기로 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며 대출을 통해 부채로 창조된 신용통화의 양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죠.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본원통화는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에 의해 창조된 부채로 만들어진 신용통화의 양을 살펴봅시다. A은행에서 8천만 원이 대출되었고 B은행에서는 6,400만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C은행에서는 5,120만 원이 대출되었으며 D은행에서는 4,096만 원이 대출되었죠. 본원통화 1억 원으로 지금까지 8천만 원 더하기 6,400만 원 더하기 5,120만 원 더하기 4,096만 원이 대출로 창조되어 라이트와 도봉이, 데이니와 광수는 이 돈들을 은행에서 뽑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산하면 총 2억 3,616만 원의 금액이 지금까지 부채, 즉 신용으로 창조된 화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지급 준비율이 20%일 경우 은행이 창조할 수 있는 총 통화량은 5억 원이 됩니다. 진짜 돈인 본원통화 1억 원으로 신용통화 5억 원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신용 창조로 인해 시중에는 본원통화보다 훨씬 많은 신용통화가 돌게 됩니다. 본원통화 대비 신용통화가 얼마나 많이 공급될 수 있는지는 앞서 살펴본 무한한 과정을 공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1 나누기 지급 준비율